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도 매 시험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중개실무에서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1, 2차 전형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요거 이제 5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두 번째는 존속기간 보장, 특히 이번에 계약갱신제도가 도입됐으니까 계약갱신제도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는 대항력,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다섯 번째는 보증금 보장,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적용 범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거용의 판단 기준은 대장생의 용도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준한다? 실제 용도를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상으로는 주거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에서 실제 주거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생각하시면 된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대장생의 용도는 업무용이죠. 그런데 주거용 임대차에서 실제 주거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용도는 뭐가 되어야 된다? 주용도는 주거용이 됐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어디를 생각하시면 된다? 옥탑방. 단독주택 지역에 가보면 허가를 받고 2층 내지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살다가 옥상에다가 무허가로 옥탑을 들이는 경우가 있죠. 이 옥탑을 중으로 임대차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네 번째는 채권적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채권적 전세라는 것은 소위 시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임대차입니까? 전세권입니까? 임대차죠. 전세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 등기가 돼 있을 때만 전세권이고 전세 등기 되지 않은 건 전부 다 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게 되는데 이 존속기간은 몇 년을 보장해 준다? 2년을 보장해 주게 되는데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는 어떻게?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의 유예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의 유예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즉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을 때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니까 임차보증금 달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얘기할 수 없다 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허용이 되는데 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과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은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후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계약갱신제도가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게 되는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제 요거 두 개가 특징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이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요게 특징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요게 2기가 아니라 3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제도가 문제가 나올 때는 결국은 요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갱신 횟수는 1회에 하나요? 이 계약갱신이 인정이 됩니다. 1회하여 계약갱신 인정이 되니까 이게 2+2 해갖고 4년 거주를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또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이 계약갱신을 거절을 했는데 이 계약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였으면은 임차인이 거주하였을 기간, 그러니까 결국 이제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3개의 차임에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의 2년분, 그 다음에 실질 손해, 이 중에서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이 갱신이 됐을 때 여기 이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으면 이 3월이 지나면은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존속기간 보장, 이 계약 갱신 제도가 새로 도입됐으니까 이번 시험에 이제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단독으로 대항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 임차인 단독으로 대항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이 대항력에 관련된 판례 총 10개 정도를 알아두시면 이 틀 안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동일 지분만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동호수를 정확하게 부여해서 전입신고가 돼 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전환이 됐는데 동호수를 부여해서 주소 정정하지 않았을 때 대항력 인정이 된다 안 되나? 그대로 인정이 된다. 동호수를 부여해서 주소 정정 신고를 했을 때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최초 전입신고 주소 정정 시점. 이거는 최초 전입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는 임차인이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대항력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를 잘못 작성했을 때 대항력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또한 임차인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임차인이 잘못했다 안 했다?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잘못했어도 좌우당간 임차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대항력 인정이 안 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을 때 직권말소되면은 임차인이 잘못했다 안 했다? 했다. 잘못했으니까 직권말소된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 상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서 주민등록이 회복이 됐을 때는 임차인이 처음부터 잘못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소급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민등록도 그대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해놨으면 두 개는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다른 데로 전출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이 되는 거죠.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주민등록을 옮겨놨을 때 대항력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분양계약이 해제됐을 때의 대항력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은 분양권자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에 관련된 판례 요거 10가지 그대로 알아두시면 시험에 나올 때 그대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게 되고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보장인데 이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권과 우선 면제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우선 면제권은 요건이 대항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 길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즉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날부터 후순위 물건에 우선하게 됩니다. 후순위 물건에 우선하니까 범위를 무한정 인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는 무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 면제권에서는 이 우선 면제권의 요건, 요거를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최근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전부 다 이 우선 면제권의 요건, 요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이렇게 갖고 이제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사성도 있고 해서 출제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날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다 했다고 가정하면은 3월 13일 날 주택의 인도를 받고 플러스 전입신고를 했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3월 13일에 저당권 설정도 같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누가 선수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먼저 대항력이 구비되는 시점은 며칠입니까? 3월 14일이 되겠죠. 14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3월 13일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요건을 다 구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3월 14일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은 3월 13일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니까 누가 선수위가 된다? 요거 저당권이 선수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그래갖고 이제 많이 부각되는 이런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을 구비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즉 4월 15일 날 주택의 인도를 받고 플러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4월 1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4월 18일에 저당권 설정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구비되는 시점은 며칠입니까? 이 길이니까 4월 16일 0시가 되고 4월 1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시점은 4월 18일이 되죠. 4월 18일 날 저당권 설정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둘은 어떻게 쌤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순위로서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 경락대금이 여기까지 완전히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선 면제권에서는 이 우선 면제권의 요건, 요게 이제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효력이 최우선 면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최우선 면제라는 것은 가장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순위 물건에도 우선하는 것을 최우선 면제라고 얘기하고, 우선 면제는 선순위 물건에 우선하지 못하고 후순위 물건에 우선하는 것을 우선 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제는 그 순위로만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최우선 면제는 선순위 물건보다도 더 우선한다. 그래서 가장 우선한다 해서 최우선 면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범위가 이 선순위 물건에 우선한 최우선 면제를 무한정 인정해 주게 되면 담보물권자를 해치죠. 그래서 소액보증금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면제권에서는 요거 소액보증금, 요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얼마? 1억 1천 이하 중에서 3,700까지가 최우선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억 이하 중에서 3,400, 광역시에서는 6천 이하 중에서 2천, 기타 지역에서는 5천 이하 중에서 1,700까지가 최우선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우선 면제가 되는데, 이 최우선 면제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데, 대지가격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대지가격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에서는 요 소액보증금 요거를 잘 알아두시는데, 제가 했던 이 지역별로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 금액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이거를 지금까지 외우신 분들은 그냥 놔두고,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들은 이거를 외우려고 고생하실 것까지는 없고, 서울특별시 정도, 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면제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이 우선 면제가 됩니다. 또한 대항력 구비 시점이 최우선 면제가 인정이 되려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대항력권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면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최우선 면제인지 우선 면제인지를 잘 구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문제가 만들어질 때, 서술식의 문제가 만들어질 때도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가 나왔던 게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 사례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는데, 30회 시험에서도 우선 면제권의 요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사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이 임차권이 이제 경매와 같이 등장할 때, 경매와 임차권이 같이 등장할 때는 임차권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취급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임차권은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부터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우선 면제권은 시기와 관계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대차 있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저당권이 되는 거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당요구를 해갖고 경락대금에서 요건을 구비해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를 받고 못 받는 거 있으면 못 받는 상태대로 그대로 쫓겨난다는 얘기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 최우선 면제 인정이 되고 우선 면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갖고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를 통해서 보증금을 배당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는 경락인은 이 임차권을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임차권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요 취급이 틀려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이게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 임차권이 어디 위치하느냐, 1번 임차권이냐, 2번 임차권이냐, 3번 임차권이냐,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그 지문에 OX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018년 10월 28일 자기수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임대체결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갱신제도가 되는 거죠. 계약갱신제도가 되는데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입니다. 을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체결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을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갑은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자기나 직계 존비속 또는 자기의 인척이 목적주택의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나 자기의 직계 존 비속 여기까지만 해당되지 여기 자기의 인척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척이 목적주택의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요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갑이 자기가 실제 거주하려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했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기 이제 그 2년이 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갑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동그라미.
배상액이 되는데 이 손해배상액은 3기의 차임에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의 2년치 그 다음에 실질 손해 이 중에서 어떤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큰 금액으로 한다고 했죠. 큰 금액으로 하는 것도 사실 조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는 몇 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 준명을 마친 날과 제3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누가 선수위가 됩니까? 이 저당권이 선수위가 되는 거죠. 대항력이 구비되는 시점이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선수위가 됩니다.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저당권이 선수위가 되니까 순서가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 되는 거죠. 저당권 임차권이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 됩니다. 저당권보다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래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락인, 매수인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지문까지도 이게 소화할 수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되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선수위가 된다는 얘기죠. 저당권보다 선순위면은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증액을 시켜준 거는 요거는 별개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둘 다 맞는 지문이 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대지가격을 제한, 대지가격을 제외한다? X가 되겠죠.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X. 이게 대지가격 포함이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야, 그런 거 배운 거 같은데 여기서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바뀌었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야, 너무 치사하지 않니? 이건 제가 치사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이거 바꿔서 이 문제 출제하는 거 법령 및 실무 출제 요원들은 좋아하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게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 리을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봤는데 내용은 방대하지만 이거를 포인트를 잘 잡고서 접근하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적 법령 및 실무 사십 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해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